안녕하세요. 2023 게이미피케이션 토크 제3회 국제 게임화 컨퍼런스 사회를 맡게 된 배우 조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바쁜 연말 시기와 더불어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먼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번 3회 컨퍼런스는요, 지난 1회, 2회 때와는 달리 이렇게 장소를 바꾸어서 새롭게 젊음의 공간, 대학의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일과 배움과 놀이의 융합이라는 주제와 학습과 교육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부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주최 기관인 한국게임화연구원 김태규 원장님의 인사말, 그리고 제3회 게이미피케이션 토크 조직위원장님이시자 숭실대학교 교수님이신 이재홍 교수님의 개회사,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님과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전 시간에는 해외 연사 두 분의 게임화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국내 연사 두 분의 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아카데미 세션, 그리고 비즈니스 세션, 그리고 워크샵 세션으로 각각 나누어서 각 세션의 좌장을 중심으로 3시간 동안 각각 지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또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여기 다소몰에 다 같이 모이셔서 오후에 있었던 각 세션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간단한 폐회 및 자유 네트워킹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게임화연구원 주최,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 및 게임화저널 주관, 그리고 서울특별시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후원, 그리고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와 RPG 리퍼블릭, NSI 재단, 온라인 에듀가 특별 후원하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게임화연구원 김태규 원장님의 인사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규 원장님 앞으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과 배움과 놀이의 융합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1939년 네덜란드의 역사학자인 요한 하이징하는 사회는 놀이를 통해서 발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현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분리되고 분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융합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왜 융합해야 되는지 놓치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한 분 한 분은 그 답을 찾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 성장과 효율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오랫동안 저희들은 갇혀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들이 분리되고 또 분리되어 왔습니다. 상황은 시기에 따라 변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와 세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절되었던 어떤 영역들이 이제 새롭게 연결되고 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물질적 풍요 속에 저희들은 살고 있지만 외로움과 고독도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 이제 가정을 넘어서 학교, 직장, 도시를 덮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고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 이야기들이 그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산업계에 계신 분들, 또 학계에 계신 분들, 또 게이미피케이션 논문을 발표하셨던 연구자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어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청과
한국컨텐츠진흥원의 후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 후원으로 또 참여하신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RPG 리퍼블릭, 원나인 에듀, NSI 재단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규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3회 게이미피케이션 토크의 조직위원장님이신 숭실대학교 이재홍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다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금일 제3회 국제 게임 컨퍼런스 게이미피케이션 토크 조직위원장이자 숭실대학교에 지금 봉직하고 있는 이재홍 교수입니다. 오늘 날씨들이 많이 이제 누그러졌네요. 그래도 역시 이런 좋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날씨마저도 우리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이제 3회 행사는 우리 숭실대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또 감회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1회 컨퍼런스에 이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 주제가 메타버스 시대의 게임화, 그걸로 이제 패널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인연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 지금 3회라고 하지만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좀 열악한 지금 환경 속에서도 좀 열심히 그냥 뛰어오고 있는 우리 김태구 원장 보면은 좀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진정성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게 조만간에 진짜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해서 또 희망도 생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제 꾸준히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열정을 발휘하는 각 파트에 여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계시는 한 저희 게이미피케이션 토크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구성원들은 금일 3회 컨퍼런스뿐만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10년, 20년 뒤 진짜 웅대한 발전이 있으려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게임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고 현실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게 되며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게임 메커니즘도 결국 우리들의 생각과 현실, 삶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의 순기능과 다양한 요소를 여러 현실과 산업에 적용해서 변화와 개선을 꾀하는 것이 게이미피케이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실과 삶 속에서 희노애락이 있듯이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두인 일과 배움과 놀이의 융합은 생각할 여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3회 컨퍼런스에서는 유럽 라트비아와 프랑스에서 게이미피케이션 전문가가 2개를 발표해 주시기로 돼 있죠. 그리고 국내 학계 및 기업 전문 분야에서 참여하신 발제자와 패널 발표자들의 소중한 견해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선보여진다고 합니다. 매우 뛰어난 발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특징은 오후에 아카데미 세션, 비즈니스 세션, 워크숍 세션 나누어서 참가자들이 원하는 세션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세션이 끝나면 마무리 시간에 같이 모여서 내용을 간단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 컨퍼런스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게이미피케이션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가 해를 거듭하며 쌓이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이미피케이션의 경쟁력과
게임화 문화의 확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하루 동안 진행되는 3회 컨퍼런스는 게이미피케이션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해안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에 도움을 주신 서울시청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후원 그리고 특별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들 또 장소를 제공해 흔쾌히 수락해 주신 숭실대학교 총장님 비롯한 글로벌 미래 교육원장님의 협조에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그 노고에 대한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1회, 2회 지금 3회째 거듭해서 이렇게 사회를 맡고 있고 1회 때 또 이재용 교수님의 뜻깊은 발표도 들어보았었는데요. 정말 달라진 점은 1회, 2회 때는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서 정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열악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온전한 얼굴을 보면서 저도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다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 토크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축사인데요. 네, 부득이하게 오늘 일정 관계로 여기 직접 참여해 주시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영상으로 전달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님의 축사 영상 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축사드리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서 일과 배움과 놀이의 대융합에 대해 함께 탐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화와 산업이 결합하여 혁신을 이끌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이를 통해 미래를 개척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국내외의 성공적인 사례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통해 산업과 게임화의 융합이 어떻게 혁신을 이룰 것인지 찾게 될 겁니다. 오늘 김태기 원장님과 이재용 교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인사이트는 여러분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하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혁신과 발전의 길을 열어나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감과 지식의 보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현래 원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큰 박수로 조현래 원장님 맞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조현래입니다. 제3회 국제게임화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해 오신 김태규 한국게임화 연구원장님, 이재홍 국제게임화 컨퍼런스 조직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행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게임화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임과 문화, 게임과 산업, 게임 산업과 이점 산업과의 연계와 융합, 이것은 시대의 과제이자 필연입니다. 연계와 융합을 통해 동방성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루고 싶은 희망일 것입니다. 게임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생활문화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최고의 기술,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드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경제, 교육, 의료, 안전보건 등 모든 산업이 게임화를 통해 융합되며 세상을 보다 재미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일과 배움과 놀이의 대융합을 주제로 다룹니다. 게임을 통해 삶을, 일상을 보고 미래를 제시하는 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좋은 컨퍼런스 개최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이렇게 축사 전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김태규 원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제 개회사와 두 분의 축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이준석, 조연래님께서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오늘 자리 빛내주신 김태규 원장님과 이재용 교수님 잠시만 앞으로 모셔서 기념 촬영 시간 잠시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실게요. 아, 그럴까요? 아, 그러면 지금 네, 참여에 혹시 괜찮으시면 네. 얼 네네. 네네. 네. 네, 오늘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단체 사진 찍는 시간은 이후에 마련되어 있었으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찍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3회째 돼서야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네요. 네. 코로나 때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네. 패널분들 이렇게 자리도 다 이렇게 떨어져서 앉고 막 그랬는데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 발표자님 앞으로 모셔볼 텐데요. 어, 어, 공지된 행사 일정에는 사실 해외 연사님 먼저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었는데 사정상 국내 연사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게임 문화와 같은 디지털 문화 연구 및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신 신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을 모셔볼 텐데요. 제목을 들어보니까 네, 아트 게이밍, 플레이, 모포시스 같은 생소한 어려운 단어들이 이렇게 제목으로 보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우리 여기 신현우 교수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받은 신현우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가 좀 이렇게 생소한 개념들이고 주로 미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 게이미피케이션 개념은 조금 더 이렇게 경영학적이거나 혹은 이런 측면들보다 이 창작자들의 어떤 활동, 실천 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중점을 맞춰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게임을 이야기할 때 이 게임의 어떤 매체성이 무엇이냐, 혹은 이 어떤 가지고 있는 미디어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에르고딕이라고 합니다. 영화가 이 몽타주를 통해서 어떤 미학적인 평면을 표현하듯이, 그리고 소설의 기억을 따라 흘러가는 서사의 기법들을 다 표현하듯이, 수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마찬가지로 게임도 하나의 기술 미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위상학에서 빌려온 에르고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들을 플레이할 때 똑같은 빌드보드라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마치 수학 공식을 풀어 나가는 것처럼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처럼 주사위 굴리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특정 수를 기대하고 굴리듯이, 게임 속에서 우리가 공간을 탐험하고 물체를 만지는 행위 가운데서 이 법칙들과 신체가 연동되어 가는 과정들, 그것들을 에르고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르고딕의 어떤 그 감각들 속에서 어떤 이 철학자인 들루스가 얘기했던 그 강도들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좋을 텐데, 게이머들이 게임 속에 준비되어 있는 샌드박스 크래프팅 툴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건축을 혼자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이제 게임도 있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게임은 발함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한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이 게이머들이 모여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이제 어떤 뭐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러니까 각자 이제 섹션을 나눠서 이 구역에 있는 건물들은 네가 지어보자, 내가 지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자 이제 섹션 바이 섹션을 만든 이 건축물 혹은 이제 도시들을 이제 모아놓은 다음에 타임랩스로 빠르게 촬영을 해서 이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도시가 건축되는 이제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노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이제 게임의 이제 개발 툴이나 혹은 이제 샌드박스를 가지고 노는 혹은 이걸로 건축을 하는 이제 게이머들의 행위에는 어떤 집요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행위 혹은 이제 건축 디자인, 실내 디자인, 이제 게임의 이제 개발 툴을 가지고 이제 공간을 그 직조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각기 다른 이 차이들을 통해서 어떤 강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강의실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불을 피워놓으면은 온기가 계속해서 찬 공기가 있는 쪽으로 이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강도의 차이에 이제 기인합니다. 그 공간과 밀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강도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이제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임은 이제 그런 이제 영향들이 가장 잘 발휘되고 이 이제 주름이라고 하거든요. 주름처럼 이렇게 접혀져 있다가 잘 펼쳐지는 이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감각들을 이렇게 두고 우리는 이제 마셜 이제 맥루한의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러니까 기술 미디어의 그 어떤 미학적 감각을 사회적 감각으로 우리가 펼쳐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어떤 이제 게임 속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자체를 이제 조형하고 그 플레이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문화적인 위상 그리고 이제 기술적 위상들의 그 차이들을 넘나들면서 이제 주름을 이렇게 생성하는 그 역량을 이렇게 생성하는 강도의 플레이그라운드 안에 노는 이제 유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희자들은 이제 오브젝트들을 조작하고 시간을 조율하고 공간을 탐색하는 이제 항해수를 가진 그런 이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이제 에르고닉성이 그러니까 이제 게이밍이 아주 독특한 이제 이 유희 공간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상도 이제 보면 이제 좋았겠지만은 이제 왼쪽은 이제 사이버펑크 2077이라고 하는 게임 속에서 한 이제 여성 이제 사이버그 가수가 공연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이제 게임 엔진을 따와서 어떤 이제 개발자가 마치 이제 실제 이제 공연처럼 이제 재구성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임스라고 하는 이제 캐나다의 그 가수가 이제 불렀던 노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요 장면도 지금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고스트 오브 스시마라고 하는 게임 속에서 이제 플레이어가 막 그 이제 사무라이들이 이제 1대1 그 대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로사와 아키라 이제 감독이 그 사무라이 영화에서 막 그 펼쳐졌던 아주 정적이고 굉장히 막 그 긴장감 넘치는 이 흑백의 어떤 화면 속에 이제 그 칼부림 이런 것들이 이제 미학적으로 표현되는 순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할 때 이제 칼을 이제 샥 뽑으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패드 진동에서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게 나오거든요. 이런 이제 감각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제 시네마나 혹은 이제 뭐 TV, 뭐 이제 문학 같은 장르에서는 이제 표현하기 어려운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뭐 절차적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절차적 수사학들이 이제 어떤 이제 정치를 가질 때, 어떤 이제 미학적인 어떤 평면들을 가지게 될 때, 이 잠재성, 아까 이제 이야기한 이제 그 강도들이 가장 잘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게임은 이제 프랑스 인디 개발자들의 이제 게임인데요. 메모아르 블루 그리고 이제 리에베 오마라고 하는 게임이고, 이제 기억을 다루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막 영광의 시간을 보냈던 이제 수영 선수가 잃어버린 어머니의 이제 그 기억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제 보면 좋았겠지만 지금 링크가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했던 이제 이 무의지적 기억의 순간들. 그러니까 홍차를 이제 찍어 먹었을 때 이 주인공의 이제 마르셀이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제 유약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스완네 집 쪽에 있던 자신의 그 마을들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사건이나 혹은 이제 사건이나 혹은 기록을 통해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시간의 감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라기보다는 사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비선역적인 시간인 것이고, 우리가 문득 마치 백일몽처럼 떠올리는 시간들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게임은 이제 오브젝트들을 이제 만질 때마다 예컨대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이제 건드릴 때마다 그리고 뭐그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그리고 어떤 금붕어를 이제 볼 때마다 계속된 이제 연상 작용을 통해서 과거 잃어버린 이제 어머니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고 이제 베냐민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미약한 어떤 메시아적인 그 순간들을 이제 이 안에서 연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퍼즐 맞추는 것처럼 게이머는 이제 이 기억의 이제 공간들을 계속 조형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이 게이밍에 이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제 결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play more forces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제가 그냥 제가 수사학적으로 만든 개념인데, 그러니까 변태하다 혹은 변형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변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이 게임의 어떤 이제 펼쳐진 이제 주름들의 공간 속에서 변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게임을 이제 플레이했던 이제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어린 시절의 어떤 이제 이 경험들,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행복한 순간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 잠재성을 끌어내는 이제 시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잠재성을 끌어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플레이 모포시스적인 감각은 사실 목적, 그러니까 수단론적인 이제 시간이 아니라 목적론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칸트가 이야기했던 목적 없는 한목적성, 그것이 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그 결들에 연동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기존의 그 데카르트적인 좌표에 이제 묶여 있던 우리 어떤 그 주체라고 하는 개념들을 조금씩 위치 이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 이제 퀄리피케이션, 저스티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 게이미피케이션. 이 피케이션이라는 이제 단어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은 동시에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양립 불가능한 측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공부하면서 놀아라. 5분만 있다가 꺼라, 이제 이런 이제 말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제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만든 뭐 교재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와서 게임하면서 이렇게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어, 영어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그 요한 하이징하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요한 하이징하는 이 놀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격들, 그러니까 루드스 이제 경쟁과 이제 규칙을 지키는 쟁이고, 파이디아는 어린아이의 어떤 해방감, 자유로움을 이렇게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이제 그 하이징하는 루드스가 이제 민주주의 어떤 이제 성립과 이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이디아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해방적인 그 성격들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를 이제 가장 가르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내면에 있는 그 다이몬의 목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끔 만드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영어 단어를 가장 잘 외웠었던 그 순간들은요,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제 사전을 펼쳤던 게 순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칸트가 이야기했던 이 목적 없는 한목적성들의 어떤 이제 순간들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물화된 이제 감각 속에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어떤 이제 이 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제 흐름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어린아이 어떤 해방 감각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과소평가하거나 이것들을 지도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play more forces다. 스스로 이 내면 속에서 변하는 감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플레이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 레이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제 P2E 게임이나 그러니까 비트코인 혹은 이제 막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했을 때 자칫하면 이것은 이제 플레이버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결국은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버지가 이제 영어 단어를 이제 외우도록 강요하는 그런 순간들로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비즈니스 모델과 이제 이 어떤 어린아이의 어떤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감각들 속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미학적인 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제 게이미피케이션과 이제 플레이버의 어떤 그 자칫 엇나가기 쉬운 이 어떤 촘촘한 문화적 기술적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제 부호 변환을 시도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호 변환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이제 뭐 아까 이제 요한 하이징하도 그렇고 어린아이의 그 감각을 천진난만한 감각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땜장이질 혹은 이제 그 질문하기, 해킹을 통해서 이제 기술의 어떤 놀이를 창출하는 감각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은 이제 ATM기를 해킹해서 이 둠, 그러니까 오래된 이제 고전 게임이죠. 그 둠 이제 그 게임을 이제 플레이하는 이제 장면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해커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지고 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무슨 유해를 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이제 기존의 어떤 제도나 질서가 이제 요구하는 것들로부터 탈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기술 놀이의 감각 속에서만 이해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조직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직화하는 것보다 저는 어떤 이제 미학적 전유가 일어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백남준이 과거에 그 비디오 신디사이저와 같은 이제 작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 이제 물질과 이제 미디어의 그 감각들, 그 이제 주름으로 그 접혀져 있는 그 이제 잠재성의 어떤 평면들을 펼쳐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플레이모프시스를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장인적이고 이제 공공적이고 생산적인 감각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들은 예술가가 가장 이제 잘 하는 것입니다. 이 기계 아스와 간슨이라는 제 사람이 만든 기계인데요. 톱니바퀴가 이제 물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톱니바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때 이제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톱니바퀴는 중간에 저렇게 콘크리트 이제 교란 장치가 있어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더 효율적으로 굴리면 굴릴수록 느리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역설적인 이제 기계인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기계는 이제 마빈 민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고안한 기계인데 저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상자 안에서 뚜껑이 열리면서 손이 나와서 다시 버튼을 눌러 뚜껑을 닫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빈 민스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공지능의 가장 이제 권위적인 이제 공학자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가 사회 진보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유의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형식으로서의 어떤 이제 예술의 그 감각들을 이제 우리가 전유하면서 피케이션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어떤 내면을 변화시키는 감각들을 예술과 그러니까 기술과 이제 미디어의 어떤 이제 다양한 평면들을 이제 이루는 그 강도의 어떤 플레이그라운드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이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샌드박스와 이제 툴을 가지고 노는 감각들처럼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게임 플레이가 아니라 이제 메이킹 게임 플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어떤 이제 놀이가 이제 아까 이제 이 요한 하이징어가 그러니까 놀이가 이제 문화의 가장 원형적인 이제 틀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라면은 게이미피케이션과 이 플레이의 어떤 요 이제 자장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이제 법을 가지고 노는 거죠. 어린아이가 미디어를 가지고 노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이 민주적이고 어떤 이제 이 어떤 그 내면의 어떤 그 감각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형적이고 이제 막 그 양방향적인 이제 미학적 감각들 속에서 그 게임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현우 교수님의 강도의 플레이그라운드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지금 잠시만 계셔주시고요. 간단한 Q&A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네 부탁드립니다. 손을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떤 공간을 창조하거나 만드는 것에 대한 재미 요소와 어떻게 보면 그걸 만들어진 것을 플레이에서 따라가면서 느끼는 재미 요소와 뭐 굳이 따지자면 어떤 쪽이 뭐 재밌거나 아니면 어떤 쪽에 차별화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이제 게임을 이제 디자인해놓고 그 공간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 감각과 게임 스스로를 이제 조형하는 이제 감각이 저는 그렇게까지 다르다고 이제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나누자면은 이제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이제 플레이하는 이제 감각들은 이제 이 게이머들이 모드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툴을 가지고 뭐 머신이마를 이제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감각 속에서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이제 술래잡기를 할 때 룰을 이렇게 지키면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재미가 또 하나 있을 것이고, 레고를 이제 블럭 이제 주머니에 갖고 와가지고 레고 블럭을 가지고 자기가 막 마음대로 이걸 이제 집을 짓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에 조금 더 이제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이제 어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은 결국 술래잡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방 안으로 들어와서 레고 놀이를 하기 마련이고요.
레고 놀이 하다가 이제 좀이 쑤시면은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그러니까 갈라져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국내 이제 그 게임 개발 이제 환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게임의 틀 자체는 잘 만드는데 이 게임의 틀을 이제 게이머들이 갖고 놀 수 있게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모드 제작 문화나 샌드박스 문화는 이제 주로 이제 서방에 있는 이제 그 이제 게임 컬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 어떤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어떤 그 제작 문화들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현우 교수님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해외 연사님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라트비아의 이펙티오 창업자이신 아터스 버노브스키즈 님입니다. 네, 아터스 님은 연쇄 창업가이시자 게임화 기술 혁신가입니다. 네, 조직 인재 획득과 팀 빌딩 접근 방법을 혁신하는 최신 플랫폼인 이펙티오.com의 창업자로서 직장 환경의 동적 메커니즘을 재정의하였습니다. 네, 오늘 발표 주실 제목은요, 게임화된 학습, 기업 가치를 이해하는 직원 육성하기입니다. 네, 영상 함께 하시죠. Hi,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be a part of the conference. Today, I will share a presentation about company culture, about company values, and gamification. My name is Artur Bernovskis, and I'm a researcher at Riga Technical University, and as well a serial startup entrepreneur. I had the privilege of experiencing both startup world and the transformative power of gamification in the context of company culture. Today, we will dive into fascinating world of gamification, startup world, and company cultures with the company values. My beginning or journey in the startup world was approximately already 2 decades ago. I had a limited knowledge about business development, and I didn't know nothing about company culture and company values. I just had the idea to develop some startup, and at that time, booming was social network platforms. So my idea was simple. I found co-founders. One was tech guy, he was programmer, another was designer. And in few months, we developed own social network. We had some idea it will be a super fast journey. And as a startup business plan was, so we will invite friends, the friends will invite another friends, and our marketing plan was already on the right. But in reality, of course, was not so easy. And during this period, we work remotely and tried to learn more about digital marketing. We experienced, as most of the startups, we failed as well. And at that moment, we start to experience some new ideas, and we try to experiment and develop some new features, new platforms, and new products. One of the product was as well related to digital marketing. And as we develop our digital marketing skills, we start to invest our knowledge into new products. Building a business around social network provides challenging and prompting us diversity. So we try various concepts, and from one experience come up email marketing platform Mailager. At the beginning, it was just another product within our portfolio, but it was growing very, very fast. Every quarterly team was on a double size bigger. At that moment, I start to think about company values and how to create a motivated team. The bedrock of any organization is the company values. Company values are guiding principles that shape an organization cultures, defining that it stands for and believes in.
The values serve as a compass, direction, decision, behaviors, and interactions within the workplace. My first experience or even experiment with company values was, I didn't know nothing about company values. So I check competitors, I check big corporations, what they say about company values, and I try just to copy or reflect with the keywords what were interesting for me. But in reality, of course, there is a group and there is a team. It's very easy in a group when there is a one top manager to bring or influence all knowledge about values into a group. But nowadays, mostly we have teams. In the teams, employees interact with each other. The designer interact with the programmer interact with the marketing team interacts with the sales team, and sales team again interact with the designer. So in a tech company, we had experience, each employee interact with each other. So one of the powerful outcomes of the shape company values is the strengthening of the team. Teams that align with embrace these values tend to be more cohesiv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And as well, collaboration in these teams are much higher than without values. So we talk about team building, and core of the team building, it comes into many aspects. It comes to the leadership, it comes to communication, to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And there is a one important keyword, motivation. But what is motivation? Motivation is the lifeblood of a productive and engaged workforce. We know about two types of motivations, stick or carrot. Does it still work, stick or carrot motivation? Yes, but do we need stick or carrot, or in what moment we need to change motivation to a new level? And here comes gamification. Gamification can connect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for employee engagement, as we can see from researches. But motivation is not just an intrinsic and extrinsic combination. It as well brings more theories for our motivational journey. I like Mihaly Csikszentmihalyi theory or flow theory. And flow theory introduces us to achieving the optimal state of engagement in the work. As you can see in the figure, there is on one side challenges, and another side we have abilities. Employees have challenges on everyday tasks. When they don't have challenges, and then at the same moment they don't have abilities, they are depressed and sad. They have apathy. But another side, for example, when they have a lot of challenges, like in daily tasks, when they need to achieve next levels and they don't have abilities to achieve these results, they are stressed. And we don't want to bring the stress in our environment. So there is a flow at the moment when employees have a lot of challenges, so they need to achieve some results. At the same time, they have all abilities, all tools, all skills, what is necessary to achieve these results. And there comes flow, focus, happiness. I like an additional theory, which comes a motivation-driven educational game design, and especially I choose from this design for music education. And given this creative nature of music, it aligns closely with the concept of company values, because company values as well is something creative, something inspirational. And as you can see,
in this design, there is a fun, there is a learning, there is a feeling. So there comes emotions. And where we create emotions? We create emotions here in the brain. Emotions bring addictions. Gamification make addictions. Is it good or bad to have addictions? Addictions, there is no bad addictions or good addictions as a definition of addiction. It comes to what we have addictions. Addictions create hormones: dopamine, serotonin, oxytocin, endorphin, and it programs us. And gamification as well create a program for us. So if we have addiction to a healthy thing, to things what brings us to next level, an addiction to education, that is good, right? Of course, we know a lot about bad addictions. So now in this gamification, we try to achieve addiction to a good, and as well addiction to a company values. So here comes help from gamification. Gamification is pivotal in enhancing the flow experience, making tasks more engaging and rewarding. Gamification, a theme you're likely to encounter in the application of game elements in non-game context, such as employee training and training of the company values. Gamification is more just adding game-like elements, like rewards or leaderboard. It's about leveraging psychology to drive engagement and behavioral change. And at the moment when company have or try to implement values in a team, they need to bring behavioral change in a team. So game elements, as we define, is incorporating in a non-game context. Usually we talk about rewards, points, badges, leaderboard, but there is, as we know, much more design elements, mechanics, and dynamics. And from my experience as well, I try to engage with gamification into my startup team. So at that moment, I start to understand more about company values. And as many organizations struggle with bringing these values into life, I start to think, okay, now we have new values. We have new values and we try to implement these values. So how do I come up with my new values in a managing company? I create a brainstorm session with a core team. So my co-founders, I invite them into brainstorm session, and I try to understand each person's core value. So we bring our values on the table, we share with them, we discuss, and then at the end we come up with the 4 core values what we had. And then I come up with a question, okay, now we have a new values. We have these values in our core team. How now we can implement these values in a team of a 50%, which is something new for them. So we change our brand, we change our concept. So as well, we implement all new core values elements everywhere. And of course, as a tech company, our core place was website. So we make a lot of changes on a website. First of all, we put a real person there. No more stock pictures, real persons. And as well, employees start to believe they are part of the company. We implement values through all aspects, as well through daily life, the daily behaviors. Of course, we put posters as well, but
we start to use gamification. And for example, one of the gamification element was already in the onboarding process for new employees. At that time, I had already begun implementing the gamification into every step of new employee journey. And here, for example, is a sample of a roadmap for a new employee. When they come to our company, they need to complete these tasks. And after they are completing these tasks, they receive some rewards. As well, they engage in fun activities, and it fosters collaboration and interact with existing team members. So, for instance, the tasks include playing table football with some new colleague, having lunch with a colleague which was supported from a company. As well, they was need completing some tasks related to escape room challenges. So it was, they had fun, they have interaction, collaboration, and as well, there was leadership because they had to interact with own top manager. And surprisingly, it works very well. And what was even better is that they have all enjoyed it so much, they begin sharing their experience of company on their own social network profiles. So they took selfies, they start to share, they start to show how they love these new values. And that moment, I understand it was the right way. And as every company have own vision, own experience, our had its own unique journey, and I concluded by selling to a unicorn level startup company, Pipedrive. At that moment, I figure out, okay, that's the moment we have arisen. So company values matters and gamification matters. And I had new journey. Then I had new idea to create a platform for company culture, which I named Effectio. Leveraging gamification, we assist companies in instilling their values within their team. And we do this with the technology. Why technology? Because technology is a key. With the technology, you can personalize experiences. Technology allows organization to tailor experience to individual preferences. And as well, what is most important, data. Data-driven insights, advanced analytics provide invaluable insights. So HR, CEO, and top managers can make decisions based on data. And we had a lot of different type of data. Interaction with each other, interaction with the values, and we collect substantial data, allowing us to provide insights to HR, to SEOs, top managers regarding their teams, alignment with the company values. But one tool doesn't work for everyone. We also developed a platform enabling every player or every employee as a player to engage in the company gamification activities. We know the part player types, and there is a killers, achievers, socializers, explorers, and each player type have own aim or own motivation. I like more this expanded battle player types. So, for example, of course, killers or fighters, they focus on winning on a leaderboard. And it's kind of easy to achieve in a gamification, but how about another player types? Achievers, for example, would like to get badges. They would like to get some new knowledge or new levels. Socializers, they don't care about point, leaderboard. They want to interact with each other. That's why socializers could be they perfectly fit into social networks. And there is explorers. They would like to discover something new. They will learn something new.
Of course, there is not typical one type. Each person have some part of killer, achiever, socializer, explorer, but still, like, we have main player and then like second level player inside every person, every employee. So we develop platform for every person. So every employee could have own interaction on own level. So platform have leaderboard, feedback, surveys, badges, and other gamification elements and mechanics. And companies could provide option or possibilities to employees that attract and achieve results individually and as well in the teams. So when they finish a tasks, they receive points individually and as well as a team members. So they collect points as well in the teams. But how big team should be? I like Jeff Bezos' suggestion from Amazon CEO and founder. So he suggests the team size should be of size of 2 pizzas. So 2 pizzas are enough for a team like 7 to 10 person. And from our experience, when we work with the companies, we would suggest the same. So companies should have teams of 7 to maximum 10 person. So in this size of the teams, they can interact with each other, they can collaborate. And we saw already when teams was bigger size of more than 10 person, they didn't interact with each other. They was not as a team. So how it looks in our platform, employees apply for activities related to company values. Then they compete with the colleagues. There is a leaderboard as well. The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y have they can comment for each task. As well, they could give a likes like on Facebook or Instagram to another person. So when employee get a like, they receive additional point. As well, they are motivated to share feedback and as well collect some data from the feedbacks. And of course, rewards. Like everybody likes to get reward and prizes. At the end, company receive valuable insights about what's happening in the company related to the values. So here is an example from one of our clients. They are blockchain tech company Paybis. So we gamified for them company values in a team. They have, as a tech company, team around the world. I think, as I remember, there was more than 10 countries. So team worked remotely from 10 countries. So instead of just telling them about the brand and company values, employees interact with the brand in the funny tasks. And they start to understand real meaning of the values. And they are motivated to create funny pictures or to bring a funny results because they share results with their colleagues. And they try to get likes, and likes means a point. So they start to be creative, start to bring more interesting more interesting values into a company. So, for example, if the company value is flexible thinking with unusual way. So how to tell employees, look, we are flexible in thinking, and we should do challenges in an unusual way. So there is a task. Each person show how they interact, how they feel this value. They give a likes. They live this whole value through like learning by doing, and they share with each other. And this is how we had already experience with
more than 100 companies. We gamify these values in a daily base. And we create usually 30-day challenges with the company values. So, of course, reward-centric gamification can serve immediate objectives or engage participants lacking personal investment or initiate motivation. However, such resorts may diminish intrinsic motivation, and in the long term, it can create problems for engagement. So this gamification can bring more values in a short term, like 30-day challenges, but in long term, it could bring some another issues in internal communication. And if you want to know more about meaningful gamification, I have my paper about meaningful gamification outcomes for business needs, and this was related to my researches regarding company values. And as well, from one of my latest researches, I have come up with another paper which I present on a conference. So teams, or be a part of the team in a gamification level, it brings more motivation to be whole journey with the company. So it means we had experiments and tests when company create challenges only individually, and some companies created challenges only in the teams. And we saw when employees or participants was participating in a challenge only individually, they end or finish the challenge earlier than they was participating in the teams. So teams internally motivate each other to finish whole 30-day challenge than only individually. And we can see the results are just show to be a part of the team will give more motivation to finish everything which related to challenges and knowledge. How to start? I would say most important is leaders should participate in the challenges of learning company values. So core team leaders should be a part of this journey. As well, there should be a clear goals, rules, structure, and guidance about this funny 30-day challenge, about how to interact with the company. And as well, there should be a storytelling. And for company values, it's very easy to show narrative or story like, look, we're a company, this is our values, let's come up and learn what the values mean, because it will bring benefits to our company and we will be more productive and engaged. Thank you very much. I'm very happy to be a part of a conference. Feel free to contact me on LinkedIn. If you have any questions, so you can send me an email, and hopefully I could participate next year at your conference and live. Thank you very much. See you. Hopefully it was very useful as well. Thank you. 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직원들을 어떤 성격,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마치 게임을 하듯이 동기를 부여하고 챌린지를 하고 SNS를 통해서 포인트를 받고 정말 일의 능률이 굉장히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이 저희 나라에도 자유롭게 적용된다면 직장 내에서의 삶이 참으로 재밌고 설레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하나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해외에서 온 영상입니다. 네, 두 번째 해외 연사님을 모셔볼 텐데요. 네, 이분은 경제학 그리고 사회과학 교사 및
경제 경영 교사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교육부로부터 종신 교수로서의 강의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습 관점에서 탈맥락화와 그리고 제도화를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을 위한 관련 있고 참여적인 실험들을 만들어내는 휴리스틱으로서 게임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프랑스 교육 청소년부 학교 연구 개발 실험 조직 퍼실리테이터 프랑스의 요한 크레이니치님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It's an honor to be part of the third International Gamification Conference in Seoul. My name is Johan Krenich. I'm a teacher of economics,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s for the French Ministry of Education, and I have been using ludopedagogy for years. I'm supporting my colleagues' projects as a teacher, as a game designer, and by sharing evidence-based practices. Today I'm speaking on my own behalf. The topic of my intervention is: will gamification improve pro-social behavior, motivation, academic and vocational orientation? The main idea is that gamification uses game elements to activate the core drive of human attitudes and behavior. By tailoring a gamified experience for students, trainees, and professionals, we improve our practice as teachers, trainers, coaches, or administrators. I want to tell you about the future of gamification. What is futurology? It is making an educated guess about what is likely to happen in the future. It's taking a tremendous risk. In fact, retrofuturism is the study of how we used to imagine the future. That's why retrofuturism is sometimes so funny and sometimes so accurate, as we can see in these images from the early 20th century. Futurology is highly speculative, firstly because of chaos theory. There are innumerable interacting parameters, and we are making predictions on the long run. As we can see from the Lorentz model, a tiny deviation in a single variable can lead to divergent results. Many parameters plus long-term evolutions equal an important and unpredictable outcome, even from a tiny deviation. The second reason is individual and collective decisions, which are already difficult to explain retrospectively. So why bother with futurology at all? No one can learn without making predictions and comparing them to feedback. Over time, the effects of each iteration are compounded. If you want to make an educated guess about the future, you need to analyze causality, what it means to describe and to explain, to focus on strong long-term trends, not just the present, to identify critical decisions, to think strategically, empoweri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o pave the way to a better future. What is gamification? We are going to rephrase Liu Kai-chun. Gamification isn't involving games as a whole. Gamification is deriving all the fun and addicting elements found in games by using game mechanics and techniques, and using them to real-world or to productive activities. Gamification keeps people engaged for a long time. It builds relationships and trust between people, and it develops their creative potential. What is powerful about gamification? As Jen McGonigal points out, gamification reinforces certain attitudes, such as urgent optimism, bonds, trust and cooperation, blissful productivity,
and epic meaning. Gamification can be mobilized in non-formal education, in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The point is to create tailor-made, user-centric experiences. Non-formal education can be gamified. According to the Council of Europe, non-formal education refers to planned, structured programs and processes of personal and social education for young people designed to improve a range of skills and competencies outside the formal educational curriculum. For instance, before becoming a teacher, I worked as a child counselor for social centers daycare. Kids were from 10 to 14 years old. We did a lot of activities requiring to use public infrastructures. We did snorkeling, climbing, sports games. We traveled around the city of Marseille, etc. In order to deal with safety and misbehaviors issues, I had to set and enforce instructions. I wanted rules to be effective and accepted, to develop citizenship and responsibility, to ensure well-being, and of course, to have a lot of fun. So I gamified my day-to-day management. I used the theme of the 2004 Olympic Games. I introduced a scoreboard, organized teams, and created a disciplinary committee inspired by 4 sport federations. It was based on principles: immediate compliance with my instructions, mutual care, and delayed decisions by a disciplinary committee run by children but under my supervision. And it worked very well. Delayed decisions reduced arousal. The children had to understand the facts, feelings, intentions, and consequences in order to plead their cases. They knew that they would be heard before any decision. They kept in mind that one day they would be the judges and one day the accused. They were introduced to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such as impersonal rules, due process, and the prevalence of the spirit of law. Genuine empowerment built a community bounded by common norms and values, and trust improved. This is the popular education way. Many schools introduced a system inspired by Harry Potter's house cup. Like in Hogwarts, pupils were divided in teams called houses, which included children of different ages. Throughout the year, good behavior has been rewarded. At the same time, misbehavior resulted in the house losing points. Explaining rules and expectations, empowerment, stronger feelings of belonging, and peer pressure led to a better school climate and fewer offenses. The point is that the regulatory system still exists. Changing its aesthetics makes it more explicit and more engaging. This is a paradox that is quite easy to resolve. The regulatory system needs to be more explicit and better discussed in order to become more relevant and explicit. 50 points to Gryffindor. How is it that changing aesthetics of regulations also changes social relations? As adults, we forget easily that pupils are new to this world, a world full of hidden or misleading norms, values, and signals that can quickly become opportunities and threats. School then becomes a puzzling environment. The adults who worked in the school are also unaware that they are not in tune with each other. So gamification of daily life and of school rules also helps adults to work as a team. In a democracy, fair and efficient rules are not waiting to be discovered. Rules are always trade-offs that are chosen together. The social contract is discussed and signed again every day. Let's talk about modular high school and academic gamification.
The French high school experienced a revolution in 2019 as it became modular. This reform unraveled the previous path proposed for the last 2 years in general high school, when pupils are about 16 to 18 years old. This concerns 55% of the pupils, while 25% go to a vocational school and 20% to a technological path. The general path used to propose 3 curriculums: scientific, economic and social, and literature. From 2019, the general high school offers common courses and majors. When pupils enter la classe de première, which is year 12 in the UK and junior year in the US, 12 hours a week are devoted to the 3 majors. In their last year, they keep only 2 majors. With the new system, we could create a skill tree that we can find in digital role-playing games or tabletop role-playing games. We could create a gamified and customizable interface. Success depends o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on higher education institutes, for example, by clearly stating the conditions of admission. Parcoursup is a web portal that manages the balance between undergraduate places in French universities and othe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application from high school graduates. In 2020, the Conseil constitutionnel ruled that institutions using Parcoursup had to be more explicit in their selection criteria. For example, Parcoursup interface has been improved, yet the user still doesn't know precisely which are the mandatory majors and how they are weighted. Moreover, in recent years, the institutions selecting out of Parcoursup have met a tremendous success, making transparency harder. The gamification of the academic orientation could lead to greater transparency, equity, and efficiency for all. What about a skill tree for academic orient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the future, the spread of private and online certifications will make pupils' and professionals' personal achievements and education more of a priority. Learners will be able to sign up to an app that will help them to meet vocational expectations. Learners will know at any moment how close they are to their objectives. They will change or add classes to open new horizons. They will tailor an optimal, a classic, or an original build, a set of certified skills. Just as a World of Warcraft player builds a paladin, a druid, or mage. Alumni and other adults could share their own skill trees to inspire and guide pupils, demonstrating that adult life offers many pathways to success and are lifelong. This would push authorities to plan better and more steady expectations. What are the issues that have emerged or worsened in the last years? They are mostly related to complexity and faster change, to an increased competition between workers, and to asymmetric information. Fake informations have been worsened by generative AI. Privatization and globalization of education have intensified. In France, for instance, the number of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in the private sector surged by 46% between 2011 and 2021. This represents 25% of students. This causes problems in terms of heterogeneity in training, and it makes the control by the public authorities more difficult. Due to increased competition, students extend virtue signaling to benevolent activities.
extending the competitive field. For individuals, privacy is diminishing, while institutions are becoming more secretive and taking full advantage of technology. While technology creates problems, it can also offer solutions. One possible solution would be to enforce open data for institutions and private data for individuals. Institutions could use blockchain and NFTs. When blockchain provides decentralization and security, it faces issues in terms of scalability. For instance, Bitcoin is not that scalable to frequent transactions. This is not a problem because diplomas, training curriculums, and key performance indicators do not change frequently. Enforcing interoperability would allow a better convergence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For individuals, rather than open badges or LinkedIn profiles, which can be a handicap for unconventional pupils and trainees, I advocate for zero-knowledge proofs. Zero-knowledge proofs are techniques for verifying claims without revealing the information itself. In this process, a prover shares proof of their claim with the verifier, who then verifies the accuracy of the proof without learning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is allows individuals to protect their privacy and to display only the relevant items when they apply. That's also better for outliers, harlequins with an unconventional profile. They benefit from hiding their complexity to succeed in a closed-minded, gated network or in a highly competitive environment. Some issues, however, cannot be settled with technology as it implies ethics. One of these is the balance between the need for conformity versus all the virtues of deviance. As Émile Durkheim would say, societies need to combat deviance, which prevents integration and efficiency. It limits harmony. He also argued that deviance is a normal phenomenon that allows society to evolve. An ignored or despised opinion or feature could become highly valued in the future, such as esports at a competitive level. Another issue a technology cannot solve is domination. The gamification of academic and vocational orientation can lead to an essential facility, and it could be a battleground for the acknowledgement of qualifications. Letting algorithms bias into the system would legitimize a double standard that hinders many academics, workers, and minorities. Last, the automation of tasks performed by white-collar and creative workers turned out to be easier than thought. Deep learning AI has led computers to answer the humanity's existential questions, such as what deserves a high or low value, with high-frequency trading or pricing algorithms. AI is also doing dream jobs that were already underpaid, such as artists, while the gig economy is booming. Today, more and more activities are gamified, and games are based on dark patterns such as monetization, addiction, fear of missing out, illusion of control, or propaganda. Are we still collectively deciding what agenda we are pursuing, or is it a utopia for some and a boring dystopia for many? As a powerful engagement engine, gamification should include political awareness in order to treat pupils, trainees, and professionals as actors, rather than the puppets in a play that has been written for them by others. That's only possible when thinking the future and for the future.
and when doing it, with the optimistic, altruistic, and forward-thinking mindset of an elder planting a tree. Thank you. 네, 영상 잘 봤습니다. 학교의 규제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학생들이 그것을 더 이상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참여하게 되고 게임같이 즐기면서 배움의 능률이 오르고 그렇게 조성된 환경이 어른들의 팀에게까지 되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내용이 저한테는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이제 우리 두 번째 국내 발표자님 모셔볼 텐데요. 포스코 그룹의 IT 및 디지털을 선도하는 회사 포스코 DX의 기술연구소에서 기술 전략을 담당하시는 박종현 프로님께서 과거에 경험하셨던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시면서 게임과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박종현 프로님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그냥 학생들 아니면 일반 젊은 층들이 쓰고 있는 그 게임 기술이 이제 엔지니어 쪽이나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좀 한번 제 경험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제목은 다른 분야에서 바라본 게임 산업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또는 뭐 한 20-30년 전에 저희가 했던 게임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제가 찾아서 올렸습니다. 그 맨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그냥 모터하고 벨트로 가지고 저희가 어릴 때 유원지에 사던 게임 기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브라운관이라는 매체가 생기면서 아주 간단한 그래픽으로 만들어졌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자 뭐 이런 게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아이폰 나오면서 게임이 이제 휴대폰으로 들어가고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게임이 집에서 시뮬레이션으로 그러니까 3D를 포함한 4D까지 느끼고 움직이고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이제 게임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요 그림에서 맨 밑에 보시면 현재 이게 이제 상업화되어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도 어떤 그 실내로 옮겨져 와가지고 연습도 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 방공이나 그 방위업체에서 비행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실제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는 파이럿 테스트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을 가지고 제가 바라본 게임 산업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게임은 뭐 앞에서 하신 분들의 그 내용처럼 일단 창의적이라는 겁니다.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영상과 음향과 그리고 5G, 뭐 4G 이런 통신망과 합체가 되어 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의 발전은 세계적으로 하고도 있지만 얼마 전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그 이동이 안 되는 그런 사회 안에서 게임이 더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게 약간의 좀 침체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의 게임 산업은 융복합입니다. 게임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게임을 이용해 가지고 통신이나 또는 IC나 반도체 이런 것들과 합쳐져 가지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엔지니어까지 그리고 예측까지 유지 보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아시지만 그 남미 쪽에 저희 뭐 버스 시스템도 수출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게 됐고요.
특히 판교에는 방위 산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기술들이 또 이런 게임하고 좀 합쳐져 가지고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좀 발전되어 가는 것 중에 한 개가 인공지능과 이제 합쳐져 가지고 예측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게임이 들어간다고 하면 좀 거부감이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지금 컨셉 단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포스코 그룹에서 아르헨티나 그 해발 4,000m 되는 고도에 그 리튬 광산이 있습니다. 연모가 그거를 지금 채굴하는 걸 무인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인화는 좀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이제 원격 조정하는, 아까 보신 화면에서 게임 파일럿이 운전하듯이 여기는 해발 4,000m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하는 게 조금 사람이 몇 시간씩 계속 운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120km 떨어진 어떤 시내 건물에서 그 중장비를 운전해서 리튬 광산을 개발하고 그 생산성을 높이는, 왜 생산성이 높아지느냐면 그런 해발 4,000m 되는 고도에서 운전할 때 하고 이런 실내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게임처럼 운전할 때는 이게 피로감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요 보시는 화면에서 요 가운데에 있는 요 그림은 지금 그 저희하고 지금 파트너로 하고 있는 HD 현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중장비 무인화 관제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좀 첨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뭐냐면 이거는 요새 좀 저희 나라가 곽강받고 있는 조선산업입니다. 맨 뒤에 요 좀 가려진 그림은 어디냐면 현대조선 미포 조선소고요. 그 위에 밑에 있는 그림은 배를 블록 단위로 이렇게 쪼개놓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블록의 하나를 위에는 그 스케줄링 해가지고 그 간트 차트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배의 블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예측하고 그 생산성을 높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현재 게임 산업은 학생들이 휴대폰이나 집에서 하는 PC가 아니고요. 엔지니어링과 접목이 되어서 현재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방위, 조선 이런 거와 접목이 돼서 아마 발전할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그 제가 게이머 연구원의 김태규 원장님하고 계획한 것 중에 한 개가 뭐 잘 아시겠지만 유니티나 뭐 언리얼 같은 경우는 외국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를 좀 저희가 게임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산업하고 접목을 시켜서 좀 산업 독립을, 게임 독립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제가 엔지니어로서 바라본 게임 시장의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일단 설명은 다 끝났고요. 질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게임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거의 실사에 가깝게 이제 현실을 구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아직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게임화를 하여서 실제 환경과 상황을 구현할 때 구체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할 듯한데요. 발표 주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런 디지털화 또 기계화, 무인화 속에서 직원과 같은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찾고 또 이렇게 기계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산업화가 되면서 특히 AI가 되면서 인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은 감성적인 동물이고 뭐 일단 나이가 들고 하면 피로도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해외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 포스코로 이렇게 슈퍼바이저 오는 연구원들은 전부 페어로 옵니다. 시니어와 주니어가 페어로 와서 그 시니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주니어한테 전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산업화가 고도화되면 한 20-30년이 지나면 모든 그런
물건들은 노후화가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AI를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예측을 해서 지금 잘 보시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엄청 고장이 많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봤는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AI를 돌려서 사람이 진짜 많이 운영을 할 때 이게 멈추지 않고 예측하고 할 때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계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산업화가 계속 된다고 해서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쓰일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뭐 우리 전국에 보면 지방이 좀 이렇게 없어지고 집중화 되는데 그쪽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그때 필요한 게 우리 같은 시니어들의 인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인력 문제는 더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움되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 해외 연사분들 라트비아의 아터스 버노브스키즈 님과 그리고 프랑스의 요한 크레이니치 님께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컨퍼런스 웹사이트 www.gameybartalks.com에서 상단의 공지 및 기타를 클릭하시고 컨택트 어스에 들어가셔서 질의 내용 남겨주시면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지금 2023년 게이미피케이션 토크 국제 제3회 국제 게임마 컨퍼런스의 오전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또 한 번의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후 시간에는 아카데미 세션, 비즈니스 세션 그리고 워크숍 세션으로 각각 나뉘어져서 더 유익한 시간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안내 말씀드리면요. 아카데미 세션은 동양대학교 김정태 교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여기 전산관 2층 20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세션은 RPG 리퍼블릭의 이재영 대표님을 주축으로 여기 전산관 202호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워크숍 세션은 김일철 전 동의대학교 교수님 주축으로 여기 다소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1시 반까지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 후에는 각 세션이 진행되는 장소에 모여서 다음 컨퍼런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